보석이는 네? 책 다 읽었어? 네. 음, 오, 그래. 한 번 읽은 거지? 네. 음, 한자는 다 외웠어? 아니요. 한자. 아니요. 못 외웠어? 음, 네. 문장 쓰기는 안 했어요. 못했고, 건화. 건화는 책 몇 번 읽었어? 1번 더 읽었어요. 한 번 더. 그다음에 한자는 한자 외웠어요. 못 외웠다고? 외웠어요. 외웠고, 한자 외운 거 보냈고. 그다음에 문장 쓰기는 썼어요. 몇 개? 몇 문장? 17문장이요. 일곱 문장. 그다음에 소윤이, 큰소윤이. 자, 몇 번 읽었어? 저 이번에 완독하고 제독까지 했어요. 문독, 제도까지. 네. 또 고사성어는 했어? 다 외웠어? 네. 그다음에 문장 쓰기. 문장 쓰기는 안 했어요. 윤준, 윤준 화면 켜고. 윤준 책 몇 번 읽었어? 저번에 다 읽고 이번에 세 번 더 읽었습니다. 세 번도? 그다음에 고사성어는 고사성어요. 고사 안 들려. 고사성어 뭐라고? 고사성어입니다. 했다고? 튕기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문장 쓰기 했어? 준? 어? 난 몇 문장? 너 끊겨, 네 소리가. 15문장이요. 아, 15문단?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고사성어는 알죠? 지난번에 우리 해봤죠? 자, 넉사자, 남면자, 초나라 초자, 노래가자. 그래서 사방이 초나라로 둘러싸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오늘 신석기 시대 문제 하겠습니다. 네. 자, 신석기 시대. 자, 봅시다. 자, 문제를, 30점 줬었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역사 이런 거니까 50점씩 줄게요. 예, 잘 하시고. 보석이 1번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생활 변화는 식량 생산 방식이 변한 점이다. 이 시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식량 획득 방식은 무엇일까요? 보석이. 하지만 농장과 목축, 응? 뭐라고? 농장과 목축, 네, 맞습니다. 농장과 목, 맞아요. 농경과 목축 맞아요. 자, 사진이 2번.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로 표면에 빛으로 긁은 듯한 무늬가 있는 토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빗살무늬 토기, 네, 빗살무늬 토기 맞고요. 3번 건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집 형태로 보통 땅을 파고 기둥을 세워
지붕이 없는 구조였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집, 예, 움집. 소윤이 신석기 시대 곡식을 빻거나 자루를 만들 때 사용한 도구는 무엇입니까? 갈돌과 갈판, 네, 맞습니다. 갈돌과 갈판. 윤준, 신석기 시대에 식물의 줄기와 껍질을 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한 도구는 무엇입니까? 가락바퀴. 네, 가락바퀴. 그 다음에 보석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신앙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연숭배. 예, 자연 숭배 또는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정령신앙, 애니미즘. 네. 사진이 신석기 시대의 공동체는 보통 혈연 중심으로 이루어진 집단이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족. 시족. 거나 신석기 시대에 정착 생활이 가능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음, 식량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됐어. 네.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상고에 머물러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잘했어요. 소윤이 여러 씨족이 모여 더 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조, 부족입니다. 그다음에 윤준, 신석기 시대는 음식물을 익혀 먹는 습관이 점점 일반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신체에서 약해진 부분이 무엇입니까? 윤준, 10번. 면역력. 명이 아닙니다. 자, 보석이 10번 뭐야? 소화기관. 아닙니다. 와, 잘 들죠? 하진이 10번에 뭘까? 젖뼈. 네, 턱과 맞습니다. 이빨. 턱과 이빨. 왜냐면 이제 익혀 먹으니까 부드럽잖아요. 그죠? 생으로 세게 하잖아요. 그죠? 턱과 이빨이 약해졌습니다. 거나 신석기 시대 폐총은 주로 해안 지역이나 강가에서 발견됩니다. 폐총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먹은 그 조개 껍질 같은. 그죠? 조개 껍데기 등이 쌓인 유적. 조개더미 유적이라 해요. 네, 이렇게. 표현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장신구를 만들어 몸을 꾸몄습니다. 이 장식품 제작은 어떤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거나 집단의 일원임을 나타내려는 신앙적, 상징적 이유? 네, 맞죠? 공동체 소속감과 미적 표현을 신앙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윤준, 신석기 시대에 죽은 사람을 땅에 묻은 가장 기본적인 매장 방식은 무엇입니까? 포장. 포장? 포장이 뭐야? 토장이라고 나오던데요. 그 포장. 땅에 묻는 그거. 예, 그냥 포장 직매장이라 해서 그대로 믿는 방식. 예, 맞습니다. 포장이나 직매장이나. 자, 이제 14번부터는 서바이벌 문제입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먼저 이름 부르는 사람이 맞출 수 있고 점수는 100점입니다. 자, 14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사진 소유, 윤준. 정확히 이름을 저한테 부르시면 됩니다. 자, 14번 할 사람. 건아, 소유, 윤준. 거나. 여보세요.
네, 건화가 제일 간섭기. 건화 뭐라고? 간섭기. 자, 신석기 시대의 돌도구를 사용한 어떤 방식을 만들어졌는가? 돌을 갈아서 매끄럽고 단단하게 만든 간석기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건화 빼고 나머지 사람은 15번 해보자. 윤중은 보석이 빨랐어. 15번 보석이 해봐. 계절별 어패류와 식물 자원이 풍부하게 모이는 곳에 정착해 안정적인 식량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 네. 물과 식량, 물고기, 조개, 야생식물 지켜줄 수 있는 생활이 유리해졌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석이랑 건화 빼고 다른 사람 갑니다. 못한 사람. 16번 해봐. 사진. 사진이, 사진이 뭐야? 잉여 실량이 생겨서 사회적 분화와 교환 무역이 시작됐다. 예, 사회적 분화가 이루어졌죠. 예, 계급 사회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7번은 소윤이나 윤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7번, 윤준, 윤준, 17번 뭘까? 조, 음, 조. 예, 조, 말고, 수수, 보리,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소윤이에게 18번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18번, 소윤이 뭘까? 음, 음식물의 저장과 조리. 네, 맞습니다. 저장과 조리입니다. 자, 19번은 이제 전체, 다 풀렸게 된 전체로 합니다. 19번 아는 사람. 소윤. 네, 권하가 제일 빨랐습니다. 권하. 농경이랑 목축 생산량이 증가해서 네, 정착생활 공동체가 커지고 필요한 일이 다양해졌다. 일의 다양성. 이게. 네. 자, 권하 빼고 20번 시작. 사진. 소윤. 하진이가 제일 빨랐어요. 하진이가 얘기해. 음, 정착 생활의 대표적 유적. 예, 신석기 시대 정착 생활과 마을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 유적이죠. 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번에 스탕달에 대해서만 얘기했죠. 스탕달이 어떤 사람인지. 프랑스 소설가 마리 앙르 베리라 그랬죠. 예. 그리고 글쓰기 쭉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스탕달의 이제 우리가 할 음, 10월 30일까지 했네, 그죠?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덕과 흑 구체적인 줄거리인데 이걸 텍스트로 보기 전에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적과 흑. 자, 그러면 공유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놓치고 지나치시는 좋은 문학 작품들을 주어서 손에 쥐어드리는 문학 줍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스탕달의 적과 흑입니다. 1783년 프랑스의 그르노블에서 태어난 스탕달의 본명은 앙리 벨레입니다. 스탕달은 그의 필명인데요. 그는 어려서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1800년에 나폴레옹 군대의 소위로 임관한 그는 나폴레옹을 따라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 원정에 참가했습니다. 그 이후 황실 재산 감독관이 되는 등 승승장구하던 스탕달은 1814년 나폴레옹의 몰락과 더불어 이탈리아로 건너가는데요. 그는 그곳에서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며 여러 작품들을 집필했습니다. 스탕달의 대표적인 적과 흑은 1830년에 집필된 작품입니다. 적과 흑은 당시 하층민들의 신분 상승 수단인 군인의 길과 성직자의 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탕달은 이 소설을 통해서 왕정 복고가 이루어진 1830년대 프랑스 사회의 실정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연애소설의 형식을 빌리고 있기 때문에 대중성도 갖추고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겉보기에는
프랑스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치정곡을 그려내고 있지만 사실 이 소설은 그 내면에 다양한 생각할 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이 작품, 적과 흑이 시대를 뛰어넘는 고전의 반열에 오르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과 흑, 이름은 자주 들어보셨죠? 지금부터 적과 흑을 손에 쥐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줄리앙 소렐이라는 남자입니다. 그는 제재소를 운영하는 목수의 아들로서 신분 상승을 꿈꾸는 야심만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레날 시장의 집에 가정교사로 채용되는데요. 거기서 만난 레날 부인과 내연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줄리앙에게는 셀랑 신부라는 스승이 있고 나중에 신학교에 입학해서는 피라르 신부를 만나 그의 멘토가 됩니다. 줄리앙은 후에 라물 후작의 집에서 집안일을 돌보게 되는데 그의 딸인 마틸드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7명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제 적과 흑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줄리앙 소렐은 베리에르라는 작은 도시에 목수로 일하는 아버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는 야심만만한 젊은이로서 라틴어로 된 신약 성경을 통째로 외울 정도의 비상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가 허약한 데다 집안일은 돕지 않고 책만 끼고 산다는 이유로 그를 괄시하죠. 사실 줄리앙은 신분 상승의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성직자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고 공부에 몰두했던 겁니다. 한편 베리에르의 시장인 레날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가정은 가정교사를 둔다는 것에 착안하여 라틴어를 잘한다고 알려진 줄리앙을 가정교사로 들입니다. 아직 촌티를 벗지 못한 줄리앙에게 레날 부인은 왠지 모를 매력을 느끼는데요. 줄리앙이 시장의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잘생기고 재기 넘치는 줄리앙과 아름다운 레날 부인은 서로의 매력에 빠져 마침내 내연 관계로 발전하고 맙니다. 줄리앙은 상류층에 대한 자격지심과 적개심으로 시장의 아내의 마음을 훔침으로써 일종의 쾌감을 맛보고 레날 부인은 10여 년의 결혼 생활의 권태감 때문에 두 사람의 위험한 관계는 계속 발전해 나가죠.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고 두 사람의 관계를 그 집하녀 엘리자가 눈치채게 됩니다. 줄리앙을 짝사랑하던 엘리자는 질투에 눈이 멀어 레날 시장의 정치적 라이벌인 발르노라는 사람에게 이를 알리는데요. 그는 레날 시장에게 익명의 편지를 써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시장은 당연히 줄리앙을 해고했고 줄리앙의 스승인 셀랑 신부는 그를 크게 책망하고 부장송의 신학교로 보내버립니다. 그는 그곳에서 신학교 교장인 피라르 신부와 친분을 쌓는데 그는 당시 실세인 라몰 후작과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피라르는 라몰 후작의 중계로 파리로 올라가고 그에게 집안일을 봐줄 사람으로 줄리앙을 추천함으로써 줄리앙은 드디어 파리로 진출하게 되는데 라몰 후작은 줄리앙의 재능을 아껴 신분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를 후대합니다. 한편 라몰의 딸인 마틸드는 파리 사교계에서 미모로 명성이 자자한 여자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19의 나이에 이미 여기저기서 청혼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허영에 가득 찬 마틸드의 눈에는 그들이 평범해 보였고 재기와 야심이 넘치는 줄리앙의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마틸드의 허영심과 줄리앙의 야심이 어우러져 그들은 친분을 뛰어넘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데요. 마틸드는 레난 부인과 달리 변덕이 심한 여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줄리앙은 마틸드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죠. 결국 마틸드는 줄리앙의 아이까지 임신하게 되고 이 사실을 아버지 라몰 후작에게 알립니다. 라몰 후작은 줄리앙의 과거 행적을 알아보다가 레날 부인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는데 과거의 자신과 줄리앙이 내연 관계였음을 밝힙니다. 줄리앙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는 복수심에 불타 레날 부인을 찾아가 총격을 가합니다. 다행히 레날 부인은 목숨을 건졌지만 줄리앙은 살인 미수로 현장에서 체포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줄리앙은 감옥에서 자신을 진정 사랑해준 사람, 자기가 진정 사랑한 사람은 레날 부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죠. 그는 자기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마틸드는 줄리앙을 살려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사망하고 마는데요. 레날 부인도 줄리앙이 죽고 난 후 며칠 되지 않아 죽음을 맞고 맙니다. 이제 적과 흑에 대한 감상평을 공유할까 합니다. 먼저 줄리앙이 신분 상승에 실패한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줄리앙은 신분 상승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를 실현시킬 만한 충분한 재능이 있으면서도 결국 신분 상승에 실패하고 비극적인 취업을 맞이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가 실패한 이유는
방법을 잘못 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줄리앙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길은 붉은색으로 상징되는 군인의 길도 검은색으로 상징되는 성직자의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택한 길은 상류층 여인들의 애인이 됨으로써 자신이 레나 시장이나 마틸드의 구원자들을 이겼다는 알량한 정신승리와 손쉬운 신분 상승의 길이었습니다. 그가 군인이나 성직자로서 느리지만 착실하게 생활했다면 마지막 순간에 그처럼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줄리앙이 이런 길을 택한 이유는 나폴레옹 시대에 대한 동경 때문인 것 같습니다. 줄리앙은 나폴레옹을 존경하고 그 시절의 단숨에 신분 상승을 이뤄낸 영웅들을 동경하는데요. 그 시대처럼 나이 30이 되기 전에 사령관이라는 사회의 정점에 서고 싶은 야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성급하게 출세의 길을 걸으려다 결과적으로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더구나 그는 성유층 여자들을 이용해 신분 상승을 하고자 하면서 그녀들에게 빠져들어 목적을 잃어버리기도 하는데요. 차라리 그들을 이용하고자 했다면 철저한 야심가로서 행동하는 것이 유리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그는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이죠. 다음으로 레날 부인과 마틸드가 줄리앙에게 빠져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날 부인의 경우 10여 년의 결혼 생활에 깊은 건태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레날 시장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 반면에 줄리앙은 남편 등 상류층 남자들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죠. 레날 부인은 그의 매력에 급속도로 빠져들고 합니다. 마틸드의 경우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허영심과 더불어 파리 귀족 남자들과의 교제에 권태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줄리앙과의 결혼은 자신의 삶을 평범에서 비범으로 바꿔줄 계기였던 셈이죠. 결과적으로 레날 부인과 마틸드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삶에 대한 권태감 때문에 줄리앙에게 빠져든 것입니다. 여기서 줄리앙이 가진 매력이 드러나는데요. 그는 일반적인 상류층이나 하류층 남자들과는 다른 성격과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의 낮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상류층에 대한 뿌리 깊은 반발심과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는 레날 부인이나 마틸드에게 여타의 남자들과 다르게 보였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녀들이 가지고 있던 권태감과 줄리앙의 남다른 매력이 복합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 작품의 주제가 다름 아닌 권태라고 생각합니다. 레날 부인과 마틸드가 줄리앙에게 빠져든 이유가 권태감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작품의 주제를 권태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스탕달은 이 작품 곳곳에서 1830년대의 권태를 끊임없이 지적하는데요. 적과 흙을 통해서 그려지는 프랑스 사회는 혁명의 시대의 역동성이 사라진 권태로운 시대입니다. 역동성이 사라진 시대는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계층의 사다리가 사실상 재기 능력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신분 상승의 주요 경로였던 군인의 길이나 사제의 길도 이 시대에는 큰 역할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이 반영되어 있는 것도 같고요. 그러고 보면 작가가 줄리앙이 적의 길이나 흙의 길이 아닌 길을 걷도록 한 이유는 시대적 한계를 부각시키기 위함이 아닌가 합니다. 왕정복고가 이뤄진 1830년대 프랑스, 줄리앙과 같이 야심차고 재능 있는 젊은이가 정상적으로 신분 상승을 이루기란 사실상 어려웠다는 것이죠. 정상적 방법으로 재능 있는 사람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회는 권태로 가득 찬 사회이고 자기처럼 재능 있는 사람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작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적과 흙 두 주변인데요. 이 작품의 주인공인 줄리앙 소렐은 너무나도 매력이 넘치는 캐릭터입니다. 줄리앙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 작품을 읽어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문학특집이었습니다. 다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텍스트를 보면서 천천히 한번 오늘 그 줄거리 다 보셔도 되니까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줄리앙 소렐입니다. 줄리 앵이라고도 하고 줄리앙이라기도 합니다. 프랑스 줄리앙. 그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뛰어난 기억력과 지적인 야망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폭력적이었고 아들의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자주 꾸짖었습니다. 줄리앵은 이런 환경이 싫어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자신을 증명하겠다는 강한 욕망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가난하고 불우했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컸어요. 그는 나폴레옹을 영웅처럼 이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나폴레옹이야. 그래서 나폴레옹이 누군지 알죠? 나폴레옹.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람으로서 이제 그 당시에 유럽과 러시아까지 정복하려고 했던 정복왕 나폴레옹이야. 영웅처럼 존경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사라진 시대의 사회는 다시 귀족과 성직자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귀족과 성직자 중심의 사회로 돌아갔습니다. 줄리앙은
그 현실 속에서 출세하려 하면 두 가지 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빨간색이에요. 군인의 길. 군인의 군복이 빨간 군복이어서 그래요. 군인의 길과 또 하나는 성직자의 길입니다. 사실 성직자가 이렇게 뭐 어, 존경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편한 삶은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흑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색이 바로 작품의 제목이 적과 흑이야. 그래서 제목이 적과 흑이야. 적이 바로 뭐라고? 군인의 길. 빨간색. 예, 군인의 길. 흑은 뭐라고? 성직자의 길이야. 줄리앵은 도구 신부의 추천으로 이 당시 이제 카톨릭이 이제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교구 어떤 지역의 신부님이에요. 신부의 추천으로 부유한 시장 르날 씨 집에 가정교사가 됩니다. 예, 르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교사로 가게 됩니다. 아직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자, 가정교사가 됩니다. 그는 처음에 냉정하고 자존심 강한 성격으로 주변의 그의 부인의 부인, 이 부인을, 어, 이제, 부인을, 어, 아주 대하지만 점점 서로에게 그래 됩니다. 아주, 이건 안 되죠. 사실은. 그 남이 이제 유부녀죠. 유부녀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르날 부인은 착하고 신앙심이 깊은 여인이었어요. 줄리엔과 사랑에 빠져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녀가 이러면 안 되는데 신앙심이 이렇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의 사랑은 순수했지만 순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죄를 지었고 결국 이 관계의 결과로 줄리앵은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줄리앙은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줄리앙이 보니까 오늘 11월 6일이죠. 어, 자신이 이제 성공하려고 그죠? 자신이 성공하려고 가정교사가 되었지만 시장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룩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적과 흑의 주인공 이름은 줄리앵 소렌. 줄리앵 소렌의 아버지는 어떤 지금 목수죠. 줄리앵 어떤 인물을 영웅으로 종겼으면 나폴레옹. 줄리앵이 처음 일하게 된 곳은 어디입니까? 에르예지 르날 시장 집 가정교사. 자, 그 다음에 줄리앵은 르날 집에서 누가 사랑에 빠집니까? 르날의 부인. 줄리엔과 누나 부인 관계는 어떤 이유로 문제가 있습니까? 신분 차이, 사회적 등을 어긋난 불륜 관계였습니다. 줄리엔 부인이 루날 부인과 관계에서 동나서 어디로 갑니까? 신학교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줄리앵이 신학교 생활 중 가장 큰 실망을 느낀 건 뭡니까? 성직자 사회의 위선과 권력 싸움에 있죠. 아직 여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과제물이 있습니다. 과제물은, 음, 적과 흑 읽기 바랍니다. 계속 어, 오독한 사람이 있어서 여기 육독 되네. 독, 독독, 실독, 독, 팔독, 인덱. 그래서 300점인데 10독을 했다. 독을 하면 1000. 자, 이번에 이제 고사성어는 지록위마예요. 지록위마. 지록위마. 봅시다. 자, 가리킬 지자야. 가리킬 지자. 그 다음에 사슴 녹자예요. 사슴 녹자. 그 다음에 위활 위자예요. 위활 위자. 말 맞자입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대. 저기 사슴인데 말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거짓을 진실을 꾸미고 모두를 속이려고 할 때 지록이마라고 합니다. 지록이마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이, 그다음에 로,
우리 조용히 해. 아들 공부한다. 위, 마. 말 맞자죠? 자, 지록이마. 그래서 권력 가진 사람이 진실을 거짓처럼 꾸미려고 쓰는 말, 지록위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록위마. 여기 뭐 고사가 있긴 해요. 고사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록위마. 자, 중국 진나라 때 조고라는 권력자가 왕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하지만 신하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까 두려웠던 조고는 사람들이 자신이 순종하는지 시험해 보기로 하고, 이제 어느 날 조고는 사슴 한 마리를 끌고 왕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폐하, 제가 좋은 말을 한 마디를 구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의아해하면서 말했습니다. 어, 저것은 말이 아니라 사슴이 아닌가, 고 얘기했죠. 그래서 조고는 태연을 웃으면서 폐하께서 잘못 보신 것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신하 여러분, 이게 말이 맞지 않습니까? 신하는 두 부류 나뉘었습니다. 어, 조고가 무서워서 거짓이 말고도 내 말입니다라고 말한 사람, 이것은 사슴입니다라고 정직하게 말한 사람, 이 조고는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 정직한 신하를 하나씩 제거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조고의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두려움을 지배하였다. 즉, 지록 위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점수는 전체 오늘 점수 종합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안녕. 안녕히 계세요. 무슨 응. 왜? 저 그거 저번 주랑 이번 주 합쳐서 6번 읽은 거 맞죠? 그래, 맞아. 네.